얘들아, 오늘은 아예 각 잡고 남양 특집이다. 오늘도 이제 너희들 사연을 다 이렇게 받았는데, 너희들은 사실 댓글로 이제 매주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완성도 있는 사연 수급이 생각보다 어렵다. 매주 이걸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사실 공포 라디오를 쌤이 하다 보니까 다들 나한테 이제 제보를 또 많이 해줘. 사석에서도 갑자기 밥 먹다가 자기 사연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너네 그 옆반에 돌비쌤 알지? 너네도 맨날 나보고 갈비 공포 라디오라고 놀리잖아. 그 옆반 돌비쌤 이름 따와서 놀리는 거잖아. 물론 이제 돌비쌤도 엄청난 괴담 매니아시니까 같이 이제 공포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거지. 그제도 이제 술 마시면서 밤새 무서운 얘기 했다고. 아무튼 쌤 주변에 여기저기에서 모은 이제 무서운 이야기를 오늘 좀 이제 남양 특집으로 이제 소개를 해줄 건데, 무서운 애들은 나가라. 밤에 잠 못 잘 것 같은 애들 꺼! 이거 그만 봐 이제. 오늘 진짜 무서운 얘기 할 거니까. 첫 번째 사연은 예전에 쌤 제자였던 학생 하나가 제보를 해준 건데, 그 친구 이제 너네 선배지. 근데 이제 그 친구도 벌써 20대 중반이 되었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벌써 군대도 갔다 오고 전역한 뒤에 친구들하고 낚시를 하러 갔다가 겪은 정말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쌤한테 얘기를 해줬어. 이 너네 선배, 쌤 제자 이름을 준영이라고 할게. 오늘처럼 더운 날씨였어. 오늘처럼. 그렇게 더운 날에 준영이가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취준생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취준하려면은 진짜 못 논다. 마지막으로 친구들하고 놀자 해서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게 됐어. 야, 이번에 여행 어떤 여행 갈까? 테마를 뭐로 할까? 하다가 친구 하나가 낚시를 해보고 싶다고 하는 거야. 그 낚시 여행이 급조되게 됐어. 그 준영이가 보내준 사진을 보여줄게. 보이니? 전용모 쓰고 다 또래야. 준영이는 모이는데 총 5명인데 이쪽에 이제 제일 오른쪽이 준영이고, 얘가 현철이야. 준영이 친구 현철이. 근데 현철이가 낚시를 제일 많이 다녔던 거야. 준영이는 이제 아빠 따라서 낚시를 한 3번 정도 가본 적이 있는데, 현철이는 이제 10번 넘게 낚시를 다닌,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제일 낚시 고수가 한 명 있었던 거야. 다행히. 낚시 고수 친구가 이제 리드를 해서 여행 스케줄을 딱 이렇게 짜기로 하는데, 바다 낚시는 특히 잘 잡히는 곳으로 가려면은 배를 타고 꽤 먼 곳으로 나가야 돼. 근데 그게 초보자들한테 어려우니까 현철이가 야, 우리 그러지 말고 민물 낚시 해보자. 민물 낚시. 민물 낚시도 충분히 재밌다. 그 친구 중 한 명이 야, 내가 아는 곳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진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민물 낚시 명소로 알고 있다는 거야. 좋아. 이번 여행 테마는 낚시 여행이다. 낚시 용품도 우르르 챙기고, 누구는 텐트 챙기고, 누구는 냄비랑 브루스타 챙기고, 술도 챙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어. 쌤이 이제 구체적인 스팟 그 지명을 얘기는 하지 않을 텐데, 그 스팟이 너무 좋았대. 정말 그 친구가 말한 대로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그리고 사람의 발길이 딱 끊긴 것 같은 공간 알지? 풀들이 막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사실 일이라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막 풀들이 이렇게 낯으로 이렇게 베어가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 있잖아. 낚시 고수 친구가 그때 그 장소를 찍은 호수 사진을 좀 보여줄게. 요런데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호수, 계곡 뭐 요런 느낌이지. 사람이 두고 가는 쓰레기 하나도 없어. 여기는 진짜 깨끗했대. 준영이는 신이 나서 도착하자마자 텐트도 치고 가져온 술도 까서 와락 마시기 시작한 거야. 이 넓은 호수를 우리가 전생했다, 이런 기분인 거야. 그러고 이제 정신없이 막 뭐 노래 틀어놓고 놀았는데 어느새 어두워지더래. 이런 시골은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은 정신 차려보면은 확 어두워져 있어. 준영이랑 친구들은 이제 텐트 근처에 모여서 술 파티를 계속 벌이기 시작한 거야.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5명 모두가 다 여행에 너무너무 즐기고 있었지. 낚시 좋아하는 친구는 해가 지면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밤에만 잡히는 물고기가 또 따로 있어 하면서 밤 낚시를 하겠다고 저 멀리 갔는데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쌤 제자 준영이랑 친구들이 핸드폰 후레쉬를 켜고 현철이를 찾으러 이렇게 돌아다녔어. 근데 다행히 텐트 기준으로 한 10분 정도 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현철이를 찾게 된 거야. 준영이가 현철이를 야, 현철아 너 여기 있어? 하려고 딱 가까이 다가가려고 보니까 현철이가 뭔가 약간 벙찐 표정으로 멍하게 물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현철아 뭐해? 이러니까 현철이는 멍한 표정으로 왜? 이렇게 하더래. 그래서 야, 왜는 뭐 왜야? 니 때문에 애들 다 찾았잖아. 난리 났잖아. 야, 낚시 그만하고 빨리 가자. 야, 위험해 여기 혼자 있으면. 그래서 현철이를 끌고 텐트로 왔어. 근데 텐트에 돌아와서도 현철이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준영이는 현철이가 자기를 찾으러 돌아다닌 나머지 애들한테 좀 미안해서 그런 줄 알고, 야, 현철아 괜찮아. 찾았으면 된 거지. 너 오면 된 거지. 우리 마저 놀자 하려고 현철이를 보니까 현철이 입술색이 약간 질렸다고 해야 되나? 약간 겁먹은 표정인 거야, 현철이가. 그래서 야, 현철아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너 아까부터 이상해. 이러니까 현철이가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아까 저기서 어떤 여자를 봤는데. 야, 무슨 소리야? 똑바로 말해. 아니, 아까 혼자 낚시하고 있었는데 호수 너머에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생각해봐.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곳이라 했어. 사람도 안 다니는.
근데 불빛이라고는 준영이랑 현철이랑 애들이 쏘는 그 조명밖에 없었거든. 근데 호수 너머는 깜깜한 어둠인데도 그 여자의 형체가 너무너무 분명하게 보였대. 그럼 나머지 애들은 뭐해? 오싹하긴 하지만 술도 먹었겠다. 야, 니 헛것본 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이씨. 뭐 여자를 뭐 봤다고 그래. 그래서 무시를 했어. 사실 준영이나 나머지 친구들도 뭔가 섬뜩함을 느끼긴 했을 거야. 왜? 현철이가 너무너무 티나게 떨고 있었거든. 그래서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 술 많이 먹었나 봐. 들어가 자자 해서 분위기도 엉망이 되고 애들도 이제 그냥 그만 들어가 자자고 텐트로 하나 둘씩 들어갔어. 그래서 호수 근처에 이제 텐트를 쳐놓은 곳에 다 같이 나란히 잠을 자는데 준영이가 여기 텐트 근처에서 뭐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을 깨. 그래서 뭐야 이러니까 현철이가 비몽사몽한 모습으로 텐트를 나가더래. 준영 입장에서는 야 현철아 뭐야 왜 그래 어디가 야 현철아 불러보는데 현철이는 뒤도 안 돌아봐. 대꾸도 안 하는 거야. 그 준영이는 술에 취했지만 섬찟한 기분이 들어서 현철이를 따라서 텐트 밖으로 나갔어. 야 어디가? 대답도 안 해. 근데 현철이가 갑자기 첨벙 호수로 뛰어들어. 얘가 호수로 갑자기 뛰어드니까 너무 놀래서 준영이도 그 길로 바로 현철이를 붙잡고 호수 밖으로 나왔어. 그래서 야 현철아 왜 그래? 너 아까부터 왜 그래? 왜 뛰어든 거 하면서 호수 쪽을 바라보는데 아까 준영이가 봤던 고개만 내밀고 있던 그 여자가 준영이를 노려보고 있는 거야. 준영이는 직감적으로 저 여자가 갑자기 막 이렇게 물 밖으로 뛰어나올 것 같아서 준영이도 그 여자를 계속 보고 있었어. 사실 여기서는 친구들을 불러오고 싶은데 얘를 여기다 두고 차마 자리를 뜰 수는 없는 거야. 지금 물속에 고개만 둥둥 떠다니는 여자가 현철이를 노려보고 있는데 정신 못 차리를 현철이를 두고 갈 수가 없잖아. 어떻게 했겠어? 야 얘들아 일어나봐. 친구들 이름 부르면서 20m밖에 안 떨어진 곳에 텐트에 있는 친구들을 깨우려고 한 거야. 강민철 이현우 야 일로 와봐. 근데 애들이 안 나와. 대답도 안 해. 조용하고 쩌렁쩌렁 울리고 막 메아리 들리고 이러는데 애들이 술에 떡이 돼서 잠든 거라 애들이 안 나오는 거야. 계속 친구들 이름을 크게 부르는데 갑자기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보니까 아까 그 물속에 고개만 내밀고 있던 여자가 기괴하게 깔깔깔깔깔깔깔 웃는 거야. 근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준영이가 계속 소리치는 목소리가 작게 들릴 지경이었어. 그 여자는 일부러 준영이가 친구들을 부르는 목소리를 덮으려고 하는 듯이 엄청 큰 소리를 깔깔깔 웃는데 준영이는 막 다리가 풀릴 정도로 무섭더래. 그 준영이가 거기서 또 든 생각이 지금 내가 저 여자 목소리에 밀리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준영이가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친구들 이름을 불렀대. 야 이현우 강민철 도와줘. 이렇게 목 놓아서 친구들 이름을 부르다가 준영이는 의식을 잃고 기절을 한 거지. 거기까지가 준영이의 마지막 기억이었어. 준영이가 눈을 떠보니까 어느새 자기는 길바닥에 누워있고 자기를 막 흔들어 깨우는 친구들이 보이더래. 그 준영이는 눈을 뜨니까 현철이 생각났겠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 현철이 물에 빠졌는데. 근데 그땐 친구들이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니 말고 누가 빠져? 이러는 거야. 보니까 현철이가 멀쩡한 모습으로 준영이를 걱정스럽게 보고 있었어. 어? 현철이가 먼저 호수에 뛰어들어서 지금 여기 쓰러져 있었는데? 여기까지가 준영이의 주장이고 친구들의 시점은 이랬어. 지금부터 친구들의 시점이야. 친구들이 본 바를 설명해 줄게.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텐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래. 야 무슨 소리야? 하면서 친구들이 하나둘씩 잠에서 깬 거지. 왜 이렇게 시끄러워? 무슨 소리야? 야 잠깐만 이거 준영이 목소리 아니야? 하고 준영이가 자고 있는 곳을 보니까 준영이가 또 없어. 야 준영이 밖에서 왜 소리 지르고 있는 거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준영이가 우리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야. 야 이현우 야 강민철 무슨 소리야? 하면서 황급히 텐트 밖으로 뛰쳐나왔어. 근데 텐트를 나가보니까 준영이가 호수에 허리까지 몸을 담근 채로 친구들 이름을 고래고래 부르고 있는 거야. 물에 빠진 건가 싶었는데 물에 빠졌으면 허우적대야 되잖아. 근데 그런 모습 전혀 없이 호수에 이렇게 우두커니 있는 거야 준영이가. 애들은 이 모습을 보고 정말 소름을 돋았대. 왜? 호수에 하반신까지 담그고 그냥 가만히 서서 친구들 이름 부르고 있는 거야. 야 이현우 야 강민철 야 나 좀 도와줘. 친구들이 얘 지금 뭐가 잘못됐다 바로 깨닫고 우르르 뛰어가서 준영이를 끌고 육지로 나왔어. 육지로 끌고 나오니까 준영이가 그제서야 의식을 잃고 쓰러지더래. 그리고 나서 지금 준영이를 깨우는 그 상황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물에 빠진 건 준영이 말고는 없었다고. 야밤에 이상한 여자를 봤다고 했던 현철이랑 그 현철이를 구하러 들어가서 정신을 잃은 준영이. 이런 일을 겪고도 잠을 잘 수나 있겠어? 친구들은 그대로 밤을 새고 다음날 도망치듯 호수로 빠져나왔어.
친구들끼리 그냥 이제 하는 얘기로는 준영이가 뭐 잠에 들었다가 그대로 뭐 가위를 눌렸거나 악몽을 꾸게 됐는데 뭐 목류병 비슷하게 잠이 든 상태로 호수로 걸어간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추측을 하게 된 거지. 준영이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목류병 증상을 좀 찾아봤는데 수면 중에 통증이나 차가움에 대해서 어쨌든 둔감해져서 물속에서도 잠을 안 깨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잠옷 입은 채로 밖에 나가도 추위를 못 느끼기도 하고 자면서 목욕도 하고 샤워도 하고 그러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목류병 환자들은. 근데 봐봐, 여기서 목류병이라고 해도 분명히 속 시원하게 설명이 안 되는 느낌이지. 왜? 준영이는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그런 증상을 겪은 적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 스팟을 알려줬다고 했던 친구 있다 했잖아. 그 친구 아버님이 말씀을 해주신 게 그런 곳은 밤낚시는 절대 가는 게 아니다. 해 떠 있을 때를 가야지 밤에는 그렇게 가는 데가 아니다. 사람도 없고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분도 애들이 여기서 밤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알려주신 거지. 애들을 생각해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좋은 스팟이면은 왜 낚시꾼들이 안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라고 그 아버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준영이는 현철이를 찾으러 갔을 때 이미 뭔가에 홀린 걸까? 아니면은 현철이를 구해하려고 들어갔는데 사실 그게 현철이가 아니라 쌤이 아까 얘기했지. 요새 친해진 옆반 돌비쌤. 돌비쌤이 무슨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셔. 쌤 얘기 들으면 몇 방을 샌다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 저도 모르시지.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네. 제가 생각이 난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아 너무너무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쌤 지인이 겪었던 실화야. 한 21년도 9월 말쯤에 있었던 일인데 경기도 안성에 내리라는 곳이 있어. 근데 거기에 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지인분의 이야기야. 근데 알다시피 그 시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못하던 시절이었고 하다 안 돼서 그분이 그냥 배달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 라고 마음 먹고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거야. 그 내리라는 곳이 시내하고 한 뭐 오토바이 타고 하면 한 6, 7분 정도 걸릴 거야. 근데 주점은 한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저녁 10시쯤이 끝이 났었대. 이제 저녁 10시가 되면 주점에서 나와서 퇴근콜을 잡는데 내리에서 시내까지 간 거리가 있으니까 그냥 빈 차로 가면 손해잖아. 그리고 그 내리라는 지역이 그 근처에 뭐 대학교도 있고 원룸도 많고 공단도 많이 있어. 그러니까 직장인들도 많아. 저녁에 배달을 많이 시켜 드셔. 그래서 콜이 보통은 잡히는 편인데 그날따라 콜이 안 잡히는 거야. 그래도 한 개라도 더 잡고 가자 이런 마음에 계속 기다렸는데 그때 마침 콜이 하나 딱 잡히더래. 근데 이름만 들어도 아는 치킨이 떴는데 이게 현금 결제였던 거야.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 배달하시는 분들이 현금 결제를 싫어한대. 왜 그러냐면 원래는 대부분은 선결제잖아. 그러면 그냥 문 앞에 갖다 두고 사진만 딱 찍어서 올려주면 되는 건데 현금 결제는 고객을 만나서 잔돈도 내드리고 막 그렇게 해야 되니까 시간을 뺏긴단 말이야. 바쁜 시간에 기피한 기사들도 많아. 근데 이걸 잡을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날따라 그냥 빨리 잡고 끝내고 집에 가자 라는 마음에 배달을 수락한 거야. 근데 배달 어플을 보면 주소 찍으면 자동으로 내비게이션이랑 연동이 되거든. 그분이 그 지역에 좀 오래 살아서 웬만한 지역은 다 안 돼. 골목골목까지 다 아시는 분인데 이상하게 거기서 한 2km 정도 떨어진 데가 찍힌 거야. 이 지역에 사람이 살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지역이었는데 뭐 어떻게 해야겠어. 일단 콜이 잡혔으니까 그래도 일단 갔지. 산으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한 300m쯤 올라갔나?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니까 한 좀 오래된 2층짜리 정도? 빌라가 한 동 있는 거야. 여긴가? 싶어서 내렸대. 근데 도저히 사람 사는 데 같지가 않았던 거야.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면 가로등도 있고 주변이 그래도 조금은 밝아야 되잖아. 근데 가로등도 없고 울퉁불퉁한 아스팔트 도로였대. 다시 휴대폰을 확인하니까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라고 내비가 가리키더래. 그래서 올라갔지. 더 올라가니까 옛날 촌집도 보이고 근데 그 촌집은 빈집이고 축사도 조그만 것도 있고 주변에는 뭐 양계장 그런 것들도 많이 보였대. 어떻게 하겠어? 계속 올라갔지.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 가로등도 없고 그냥 오로지 오토바이 불빛으로 계속 비추면서 갔던 거야. 근데 가니까 길이 딱 끝나버린 거지. 주변에 풀만 무성하고 앞에 경사도 높고 여긴 도저히 사람 사는 데가 아니래. 가끔 배달하다 보면 내비가 바보가 되는 경우가 있어. 이게 내비 잘못인가 보다 해서 고객하고 전화 통화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전화하려고 보니까 고객 연락처도 없어. 아니 웬만하면 다 있거든.
어쩔 수가 없잖아. 근데 마침 치킨집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네. 이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기사님, 배달한 지 30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왜 배달 완료를 안 합니까? 라면서 막 따지시더래. 사장님, 지금 고객 연락처도 없고 주소도 잘못됐다, 그렇게 막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여자 목소리로 저기요? 하면서 부르더래. 그래서 딱 봤더니 한 20대 초반쯤? 대학생 같았대. 그냥 일 빨리 마치고 빨리 집에 가자 라고 생각하면서 그 치킨 배달 물건을 딱 건네드렸어. 근데 손이 살짝 닿았는데 이거 너무 차가운 거야. 사람 살이 이렇게 차가울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차가웠대. 그래서 그분도 놀라서 황급히 팔을 뒤로 뺐대. 이거 뭐지? 팔을 뒤로 빼고 그 여자분을 보니까 그 여자가 이러더래. 기사님, 집에 돈이 있는데 저 좀 따라오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집이요? 어디 집이 있다고 하면서 여자분이 가리키는 저 앞쪽을 보니까 집 같은 실루엣으로 보이는 그런 불빛이 있더라고. 뭐지? 이거 아까는 분명 없었는데? 하면서 벙쪄 있었는데 여자분은 이미 그쪽으로 향해 가고 있었대. 근데 아까도 분명히 말했지, 그곳에는 경사가 있다 그랬잖아. 그 여자분이 그 경사를 올라가려면 뭔가 좀 힘들게 올라가는 그런 제스처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미끄러지듯이 쭉 올라가더래. 에스컬레이터 타듯이. 그걸 보는 순간 머리에 뭐 맞은 것처럼, 와, 이거 사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로 몸이 움직이더래. 뒤도 안 돌아보고 급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왔지. 근데 내려가도 입구가 나오질 않아. 아니, 입구까지는 적게 잡아도 2분이면 내려오는 거리였는데 10분, 15분 걸리는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내려오면서도 아까 지나갔던 양계장, 축사,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는 거야. 완전 돌아버리겠더래. 그러다가 이상하다 싶어서 사이드미러를 봤는데 그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대. 그 여자분이 그 오토바이와 같은 속도로 따라오고 있었던 거야. 사이드미러로 보니까. 근데 뒤에서 여자가 한 말이 더 섬뜩했다라는 거야.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 뒤에서 뭐라 그랬냐면, 어디 가요? 괜찮아요. 진짜 미친 듯이 그분이 달렸대. 와,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계속 내려왔지. 그렇게 계속 달리다 보니까 저 앞에 편의점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거기 멈추고 편의점 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물 한 통을 계산하는데 얼굴이 사색이 돼서 들어오니까 그 주인이, 아저씨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괜찮습니다 하고 물건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왔지. 근데 이 상태로 집에 가기엔 너무 무서웠어. 예전에 너희들도 알지, 할머님이나 할아버지 분들이 야, 니네 장례식장 다녀올 때 집 바로 가지 말고 몇 군데 들렸다가 뭐 오면서 소금 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게 막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 지역에 진짜 친한 동생이 하나가 있거든. 그분이, 그 친한 동생이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긴 뭐 24시간 사람도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 가면 좀 나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간 거야. 가니까 그 친구가 있더라고, 다행히도. 그래서 아니 형님 괜찮으세요? 얼굴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래. 그래서 그 동생한테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해줬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엄청 신기해하면서 형님, 나랑 당장 갑시다 그쪽.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이 친구는 재밌으니까 한번 가보자, 확인을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이었겠지. 야, 미쳤냐, 안 된다, 난 절대 못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형님 날 밝으면 저랑 같이 가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동생 회사에서 밤을 새고 뜬 눈으로 아침 해가 뜨는 걸 보고 그 동생이랑 같이 그 장소로 다시 가본 거야. 딱 도착을 했는데, 야, 이건 진짜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었어. 왜? 그냥 그 지인이 나한테도 얘기를 해줄 때, 와, 이런 감정은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야 될까, 이런 감정이 들더래. 일단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역시나 그곳은 아무것도 없었어. 집도 없었고 그냥 나무만 우거진 그런 길뿐이었어. 근데 내가 어제 가지고 간 치킨 있잖아. 그 치킨만 덩그러니 그 자리에 놓여 있었어. 와, 그때 오한이 싹 밀려오더래. 그래서 야, 동생아, 나 진짜 여기 더 이상 있고 싶지가 않다. 빨리 내려가자 라고 해서 그 동생 사무실로 다시 갔지. 사무실에서 좀 쉬고 있는데 힘들어서 그랬나?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감기 몸살 증상보다 훨씬 심하게 아팠대. 관절 사이가 다 쑤시고 두통이 너무도 심하고 이래서 이거 내가 긴장을 너무 했다가 풀려서 몸살이 왔나? 해서
급히 병원을 갔어. 근데 아까도 말을 했지. 그때 당시엔 코로나가 유행을 하던 시절이라고. 그래서 코로나 검사까지 또 싹 받았는데 아니 병원에서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라는 거야. 감기 증상도 없대. 그래서 일단은 뭐 약을 처방을 해줬는데 그냥 그 약 기운으로 좀 버텨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잠이 든 거지. 근데 그날 처음으로 가위를 눌린 거야. 아 너무 무서워. 어떤 증상이었냐면 눈도 안 떠지고 발가락, 손가락도 하나도 안 움직여져. 근데 바로 옆에서 그때 배달 갔던 그 여자 목소리 기억나? 니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그 여자 목소리가 바로 귀 옆에서 속삭이듯이 들리더래.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불 다 켜고 그냥 그대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 그날 이후에 그분을 배달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 다시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맞아. 배달을 못 하겠다고 하시더라고. 맞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신대. 감정이 없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했던 그 말투를 아직도 잊지 못하신대. 근데 무서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네요. 예. 왜 이런 괴담 좋아하는 분들이 다 그 모으시잖아요. 수치. 그죠. 예. 안 그래도 제가 네. 이번에 레전드 공포 사연들을 엮어서 책으로 냈어요. 아 정말요? 예. 책 이름이 돌비공포 라디오 더 레드야. 그냥 뭐 쪽집게로 싹 다 넣어놨다고 보면 돼. 이런 거 얘들아. 아껴봐야 되잖아요, 자기 전에. 와, 목차만 좀 읽어봐도 할머니가 친손녀에게 한 짓, 수키의 영안이 트인 이유, 내공이 다르시네요. 아, 아닙니다. 이거는 문쌤에게 예. 드리고 너네 또 나중에 쌤이 차차 줄게. 아, 잘 읽겠습니다. 아니, 돌비쌤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혹시 하나 생각난 게 있는데 네. 혹시 저도 하나 얘기해도 될까요? 좋죠. 근데 그 뭐야 학생들 이제 가야 되잖아요. 아니 뭐 갈 사람 애들은 가겠죠. 얘네 뭐 내 부모가 아니잖아. 세 번째 사연은 쌤 지인이 작년에 실제로 겪은 일이야. 사건의 주인공 이름은 유진이야. 유진이는 20년 동안 진짜 깡촌에서 살다가 서울에 대학을 합격을 하면서 작년에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상경하게 된 친구야. 처음으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된 유진이는 완전 그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약간은 무거운 마음도 좀 갖고 있었지. 왜? 사실 유진이네 집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유진이가 자취를 하지 않고 대학 기숙사에 붙기를 바랬지만 간발의 차이로 기숙사 모집에서 떨어지게 돼서 유진이는 어쩔 수 없이 20살이 돼서 상경을 하자마자 자취방을 구하게 됐어. 자취방을 구할 때 유진이와 유진이의 부모님의 조건은 단 하나였어. 바로 예산. 유진이는 사실 보증금으로 쓸 돈이 500만 원밖에 없었거든. 서울 대학가 원룸촌이야. 보증금 500만 원짜리 방이 사실 있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유진이가 찾는 학교와 가까운 보증금 500짜리 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결국 유진이는 현실과 타협해서 학교 정문이랑은 꽤 거리가 있지만 보증금 500에 월세 40인 작고 낡은 2층의 원룸을 하나 구하게 됐어. 그 원룸의 사진을 쌤이 보여줄게. 보이니? 전형적인 원룸이야. 침대 하나 있고 그 옆에 옷장이랑 바로 옆에 현관문이 있는 구조의 원룸. 겉보기에 꽤 깔끔해 보이는 빌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유진이의 첫 자취방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 상태가 일단 방음이 전혀 안 돼서 옆 사람이랑 대화도 가능할 지경이었고 수압이 되게 약해. 그래도 첫 독립을 이룬 유진이에게는 혼자 자취한다니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매일 밤 설레서 잠이 드는 거야. 그렇게 3월 입학해서 4월, 5월, 6월 중간고사 지나고 정신 차려보니까 개강 후에 자취방을 구한 지 3개월이 지났어. 그럼 이제 뭐다? 기말이 끝나고 여름방학이 된 거지. 유진이 대학 동기 친구들은 방학 동안 이제 뭐 여행 간다, 뭐 알바한다, 본가 내려간다 하면서 서울로 떠났지만 유진이는 그냥 알바도 구해뒀기 때문에 서울을 떠나지 않았어. 서울에 기왕 올라온 거 방학도 좀 만끽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유진이는 빈 원룸촌 건물에서 조용한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된 거야. 방학이 시작되고 6월 말쯤 됐을까? 유진이는 평소와 비슷하게 PC방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새벽 1시쯤에 자취방으로 돌아와서 씻고 이제 잠이 들었어. 방학이 시작된 후에 유진이는 야간 알바를 한다고 낮과 밤이 완전히 바뀌는 바람에 새벽에 자고 점심쯤에 일어나는 일상이 이제 반복된 거지. 새벽 한 3, 4시쯤 잤다가 뭐 12시 넘어서 일어나고. 근데 그날도 어쨌든 이제 밤늦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유진이는 지금 뭐 자고 점심 먹을 때까지 푹 자야겠다 하면서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누웠어. 근데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 유진이 놀래서 몸을 이렇게 세워보려고 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야. 맞아. 유진이는 가위가 눌린 거야. 이렇게 일어나려 했는데 일어나지지가 않아. 가위를 풀어보려고 해도 두 팔과 두 다리는 미동도 없어.
너무 무섭게 막 이렇게 막 눈을 뜨지도 못한 채로 막 한 15분 정도 지나니까 이 소리가 이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뭐지? 소리가 멈췄네? 유진이는 이제 가위가 지나갔구나. 일어나야지 하면서 일어나려고 팔다리를 움직여 보는데 조금씩 이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가위가 서서히 풀리고 있구나 싶었어. 근데 유진이 오른쪽 귓가에 뭔가 속삭이는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야. 그 순간 알지? 소름 꽉 돋으면서 몸이 얼어붙으면서 움직일 것 같았던 두 팔이랑 두 다리도 다시 가위에 눌리는 거야. 그렇게 밤이 지나갔어. 다음날 오전 11시 가위 눌려보니 내가 알겠지만 잔 거 같지도 않아. 피곤한 몸을 억지로 일으키면서 유진이는 잠에서 깼어. 살다 가위를 다 눌려보네. 하필이면 혼자 자취할 때 눌릴 게 뭐야? 하면서 투덜투덜대면서 이불을 이렇게 정리하는 유진이는 갑자기 잉? 한 거야. 왜? 어제 분명히 닫고 잤던 옷장 아래 서랍 문이 조금 열려 있는 거야. 유진이는 서랍이 왜 열려 있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유진이는 좀 이상한 생각은 들었지만 원래 낡은 원룸에 옵션 아닌 옵션처럼 딸려있던 옷장이라서 그냥 끽 하면서 옷장 서랍이 고장났나 보다. 그래서 문을 그냥 닫았어.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고 다시 알바하러 PC방으로 출근을 해서 일을 마치고 새벽에 돌아와서 다시 잠이 들었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확인해도 그 서랍이 그때마다 열려 있는 거야. 이상하다. 이거 방이 기울었나? 그러고 말 문제긴 했는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유진이가 자꾸 비슷한 가위에 눌린다는 거였어. 패턴이 반복되는 거야. 계속 잠을 못 자니까 유진이가 안색이 안 좋아졌겠지? 유진이의 상태가 요즘 뭔가 좀 다르다 하는 걸 느낀 PC방 사장님이 유진아 요즘 뭔 일 있어?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사장님 근데 사실 가위도 계속 눌리고 저희 방 옷장 서랍이 계속 열려요. 사연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야, 내 잘 아는 무당이 하나 있어. 되게 유명한 분이야 이분. 진짜요? 어디 계세요? 근데 이분이 부산에 있어. 부산. 유진이는 부산까지 어떻게 가요? 제가 그 전보러 부산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아니야. 근데 이분은 영상통화로도 신점을 봐줘. 그리고 비용도 얼마 안 해. 그래서 유진이는 속는 셈 치고 그 사장님이 알려준 무당에게 영상통화로 신점을 보기로 했어. 뚜루루루 후루루루 뚱. 노트북 화면에 무당의 얼굴이 보이는데 유진이 또래처럼 보이는 거야. 20대 초반처럼 보이는 거야. 유진이는 무당을 딱 보자마자 인사를 하려고 안녕하세요. 제가 고민이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화면 건너편에 있는 아기 무당이 소리를 치는 거야. 집에 애기가 너무 많아. 얼른 문 열어서 내보내. 유진이는 무슨 말씀이세요? 애기라뇨. 저 자취방 혼자 사는데요. 무당은 유진이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계속 줄줄줄 말을 이어가는 거야. 문 열어서 애기들 다 내보내. 그리고 너 집에 그 곰인형 하나 있지? 그것 때문에 네 방에서 애기들이 안 나가는 거야. 너는 그 인형은 바로 버려야 돼. 예? 저희 집에 곰인형이 없어요. 저 자취방 세간살이라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당은 아니야. 너 분명히 있어. 야, 너 그 곰인형이야. 야, 너 옷장 서랍 열어봐. 그러는 거야. 유진이는 곧바로 일어나서 서랍을 열었어. 근데 그 안에 친구들하고 인형 뽑기에서 뽑은 인형들 그런 거나 이제 친구들이 선물로 준 인형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곰인형은 없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다른 인형 뽑기 했을 때 인형은 있는데 곰인형은 없어요. 그랬더니 무당이 이제 화를 내면서 너 그 곰인형 내다 버려야 애기들 귀신들이 집에 안 와. 곰인형 버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무당이 해준 얘기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애기들이 갖고 놀던 인형을 갑자기 버리면 화를 낼 테니까 옷장 서랍에서 집 밖까지 아주 천천히 1m씩 인형을 옮겨야 돼. 옷장 서랍 안에 있었으면 서랍 밖에 있었으면 현관 앞으로, 현관에서 신발장 앞으로, 원룸 계단에서 건물 밖으로 조금씩 옮겨야 돼. 그래야 네가 화를 안 입어. 그러더니 무당이 갑자기 툭 전화를 끊는 거야. 그 유진이는 아니 왜 자꾸 있지도 않은 곰인형을 버리래. 무슨 돌팔이 무당이 다 있어. 아니 이거 돈만 날렸네. 이거 사장님이 이상한 사람 알려준 거 아니야? 하면서 기분이 안 좋아졌어. 근데 얘들아 그런 거 있잖아. 한번 듣고 나면 괜히 계속 귀에 맴도는 거. 혹시 이거 진짜 무슨 인형 때문인가? 일단 인형 갖다 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옷장 서랍을 열고 인형들을 하나씩 쓰레기봉투에 담다가 유진이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 왜 그랬을까? 사진을 보여줄게. 이게 유진이가 갖고 있던 인형인데 토끼 인형 같이 생겼잖아. 근데 이게 사실은 토끼 옷을 입고 있던 봄인형이었던 거야. 유진이가 그러고 나서 기억을 되돌려 보니까 처음 입주했을 때부터 방에 굴러다니던 인형이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옷장에 넣어뒀는데 이게 그 무당이 얘기한 곰인형이었던 거지. 그 순간 소름 끼친 유진이는 이 곰인형을 포함한 모든 인형을 쓰레기봉투 안에 넣어서 얼른 건물 밖에 내놨어.
그리고 그 무당 의외로 용할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조금 안심되는 마음으로 다시 잠을 청했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유진이는 개운하게 기지개를 피면서 침대에서 일어났어. 거의 2주 만에 처음으로 가위에 눌리지 않고 잔 거야. 밤새 들리던 이 쿵쿵쿵 소리도 안 들리고 옷장문도 아침에 안 열려 있는 거야. 그래서 와, 그 무당 대박이다. 신점이라더니 진짜 뭐가 있나 보다. 어떻게 나도 모르던 그 고민형을 알지? 하면서 평소처럼 이부자리를 정리하려고 했어. 근데 유진이는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 유진이가 자고 일어난 침대의 머리맡에 1m 정도 돼 보이는 곰팡이가 벽지를 뚫고 올라와 있던 거야. 유진이는 기분 나쁘게 피어있는 곰팡이를 보고 순간 얼어붙었어. 어떻게 어젯밤까지만 해서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곰팡이가 생기지? 우리 집 습하지도 않고 2층인데? 위에서 물이 샜나? 유진이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면 혹시 백번양보에서 윗집에서 물이 새거나 뭐 결로 현상이 생겼나 보다 하고 주인집 아주머니한테 밤새 물이 샌 것 같다. 혹시 제가 일 나간 사이에 집을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하면서 수리를 요청하고 집을 떠났어.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유진이는 평소처럼 이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걸려왔어. 집주인 아줌마한테. 유진 학생 확인해보니까 위에서 물 샌 거는 아니고 곰팡이는 그냥 유진 학생이 환기를 잘 안 시켜서 생긴 것 같은데? 그 얘기 들으니까 유진이는 이제 발끈한 거지. 아니 근데 아줌마 환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루아침에 곰팡이가 그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기 안 시켰다고 곰팡이 생기는 집이 정상은 아니잖아요. 혹시 벽 좀 다시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하니까 아줌마가 뭐 그래 확인해볼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러고 이제 알바를 돌아와서 그 다음날이 돼도 그 다다음날이 돼도 벽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야. 오히려 처음엔 1m라 했잖아. 근데 이게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거지. 그때 그 사진을 보여줄게. 보여? 그러니까 여기가 유진이고 이쪽에 곰팡이 보이니? 이게 건강에 되게 안 좋아 얘들아. 유진이는 곰팡이 투성이인 방에서 지내면서 점점 기침을 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온 방에 빨래를 덜 말린 듯한 그 악취가 풍기기 시작한 거야. 유진이가 아줌마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니까 아줌마도 알았어 하면서 도배를 새로 해주기도 했는데, 새로 한 도배 벽지에도 하루만 지나도 곰팡이가 다시 벽지를 뚫고 올라오는 거야. 아니 이상하잖아. 벽지를 제거하고 시멘트 벽에 방수액을 발라도 습한 기운이 올라오는 거는 똑같았고 1학기 때 잘 살았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 한 달 동안 버티고 버티다가 곰팡이 때문에 이제 폐렴도 걸리면서 그 건물도 떠나게 된 거야. 유진이는 그 집을 떠나고 500에 30짜리 반지하 월세를 구해서 살고 있어. 원래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반지하가 더 습해야 되잖아. 그 집은 창만 2개, 2층 집이었는데도 곰팡이가 그렇게 슬었는데, 이사간 집은 반지하임에도 불구하고 전 집이랑 다르게 곰팡이가 전혀 안 슬어. 곰팡이가 슬었던 그 방은 나중에 들으니까 그 건물에서 유일하게 곰팡이가 너무 심하게 펴서 사람이 살지 못해서 실제로 폐쇄됐고 이제 그냥 포기하고 창고로 쓰인다고 해. 얘들아 어떻게 생각하니? 무당이 한 말 있잖아. 한 번에 갖다 버리면 애기들이 자기 장난감 하루 만에 버려서 화를 입는다라고 했잖아. 그 무당의 말한 대로 1m씩 옮겼으면 곰팡이가 안 슬었을까? 애기들이 화를 내는 거잖아. 그러면은 유진이가 쫓기다시피 이사갈 일이 없었을까? 아니면 이것도 그냥 우연의 일치로 그 방만 어떻게 뭐 돼서 수도관이 새서 그런 걸까? 그럼 그 무당은 그 곰돌이 인형은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나는 너무 미스테리한 거지. 이 얘기도 실제로 지인한테 들은 얘기라서 너무 미스테리해서 너네한테 한번 들려주려고 왔다. 저 이제 가봐야 될 시간이네요. 네. 예. 오늘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즐거웠고 예. 가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변에 이제 괴담 매니아들이 많다니까 이게. 괴담 동호회를 하나 만들까? 아니 그리고 이런 거는 오늘은 내가 그냥 다시 쌤 드리고 쌤이 사서 보는 걸로 해야겠다, 그지? 이거 내가 전화를 드릴게, 그지? 쌤 제가 사서 볼게요, 이렇게. 쌤, 저 이거 책 두고 가신 거 그냥 이건 제가 사서 보고 이거 애들 주거나 이렇게 하시죠. 에? 제가 책을 드렸다고요? 아니 이거 그 돌비 공포라디오 더 레드 이거 주고 가신다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그냥 제가 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아니 지금 좀 전까지 저랑 그 공포 이야기 막 했잖아요. 쌤, 저 오늘 문쌤을 뵌 적이 없다니까요? 예? 저 오늘 오후 수업이 없어서 일찍 퇴근했어요. 문쌤, 문 좀 열어주세요. 잠시만요. 돌비쌤. 문쌤, 아니 돌비쌤 지금 밖에 계신 거 아니에요? 밖에 누가 있어요? 문쌤, 아니 지금 밖에 지금 장난치시는 거죠? 문 좀 열어주세요. 아니 잠시만요. 문쌤, 돌비쌤 지금 밖에 계시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저 지금 집이라니까요? 그럼 저 밖에 있는 사람 누군데요? 문쌤, 문쌤 괜찮으세요?
문쌤! 문쌤? 문쌤, 문 좀 열어주세요. 문쌤.